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 절벽을 꼽았죠. 새해 들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보니 0.7명대까지 떨어졌고요. 전국의 인구는 2년 전 180만 명이 붕괴된 이후에 현재는 175만 명을 지키기도 버겁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북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 소멸 위기, 전북 인구 절벽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출생률을 높이고 청년층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인구절벽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들어보시죠. 다 수도권으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회 경향적으로 다 그런 마인드를 갖게끔 하니까 제 친구도 어린이집 교사인데 애들이 없어서 퇴원하거든요. 이런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당연히 인구 절감을 느끼고 통계를 보면은 출생률도 낮아지고 점점 줄어들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인구 감소가 결국은 출산율과 일자리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청년들이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있고 집값이나 물가는 파죽지세로 오르잖아요. 기업 유치든 신산업 발전이든 뭔가를 성장시켜서 일자리, 임금, 근로여건 등 해결해주고 현금성 지원책 같이 현실적인 정책이 함께 있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구형그룹에서 1억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 그룹에 모두가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사실은 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여성들이 일과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하겠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빠져나가는 속도가 걱정스러울 만큼 너무 빠른데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들면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의석수도 줄어들고 도민들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전북도 인구가 늘어날지 다 같이 고민하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북의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동영입니다. 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 잠시 후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진산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교수님, 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애국자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세 자녀의 아빠가 예. 야,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이 애국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네. 그 반대로 그러면 저출산의 시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0.7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0.7명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뭐 0.7%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아이를 혼자 낳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100명 또 여성 100명, 남성 100명, 200명이 70명을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사이에서 엄마 아빠가 태어났고 엄마 아빠 속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고령이신데 살고 계신데 내가 혼자 6명을 부양해야 되는. 예. 뭐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박사님 이 연구하시잖아요. 많은 네. 말씀 사석에서도 편하게 좀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북의 인구 감소 문제는 그 현상보다도 원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봐야 원인을 돼요. 몇 가지로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연적 감소하고 사회적 감소가 있는데 예. 자연적 감소 부분은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 두 개 비교를 그렇죠. 해서 출생아 수가 많아야 인구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가 많으면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미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인이 문제인데 점점 전북의 출산 경향이 대도시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순한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예. 비혼이랄지 그다음에 만혼이랄지 그다음에 뭐 출산을 안 하는 또는 노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점차적으로 대도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농복합도시가 가지고 있는 출산의 경향과 다르게 왜 전북자치도가 점점점 대도시권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제 조그마한 마을 단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읍 단위로 또는 시 단위로 조금 더 큰 도시로 이동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동하는 것은 뭐 일자리랄지 아니면 정주 환경이랄지 교육이나 문화 등의 서비스의 최적의 장소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최전선에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전주거든요. 근데 전주의 선택을 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맞아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인구댐이라고 하는데 전북자치도의 마지막 인구댐이 사실은 전주인데 전주의 장소 선택의 매력 요소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전북의 인구를 더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 더 절망적이라는 거죠. 10,000명 가까이가 이 청년 중년층에서 이제 떠난다고 하는 특히 20, 30대가 예. 뭐 90%라고 네, 했잖아요. 90% 가 부분이 이제 넘더라고요. 그 전북의 메리트가 이제 떨어졌다는 것, 예. 양질의 일자리, 네. 뭐 미스매칭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게 저출생이 교수님 이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아이를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네. 아이는 그냥 키우는 게 아니니까 예, 뭐 여러 해 이제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구 정책 때문에 들어간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네.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먼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 관한 얘기 또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방학이어서 조금 잠깐 외국에 갔다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예.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들의 세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고 살림해서 키우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고 저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포럼이나 이런 거를 디자인하고 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고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어머니 행복했습니까? 어머니가 행복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자기를 포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에 이렇게 좀 찾아보면 저희들은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그 직장도 포기하고 살림에 올인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안 살고 싶다 하면서 저희들은 공부도 했고 직업도 갖고 예.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딸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이기에 이게 어떻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만 참 이게 현실은 어쨌든 암담합니다. 수치로 우리 박사님이 자주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50년 그러니까 26년 후면 우리 전북의 인구가 150만이 무너집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지금처럼 감소를 하게 되면 예. 아마 2배로 감소가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2배요?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 다음 세대의 출산율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아마 인구 감소가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인구의 유지를 위한 최소 2.1명을 출산율이 있어야만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유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되지 않으면 인구의 감소 정도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2070년이면은 전북의 인구는 이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빨리 이 인구 감소의 문제를 돌려 세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우리 학생 이게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네, 입학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북의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뭐 33개? 예. 작년보다 더 뭐 12개나 늘었다고 심지어 하고. 남원은요 4개의 중학교를 하나로 지금 예. 신설학교로 해서 총 학생 수를 합쳐보니까 42명밖에 네.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학교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출생아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는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직면해야 될 상황에
도래해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다음 세대는 더 심하게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예. 들면 이런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2.0이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23만 명, 22만 명 이렇게 1년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예. 1년에. 그런데 그 베이비붐 세대에 100만 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0.7%인 거하고 23만 명이 0.7%인 거에 숫자석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가 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동네 마트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일단 뭐 네. 국방에 있어서 군대 문제도 네. 벌써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연금 관련해서도 네, 당연히 그렇고. 개혁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전북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제 전북은 더 급격히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동영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 인구, 뭐 생활 인구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면서 지역이 그래도 지속해야 된다, 존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또 가능한 건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 인구 자체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의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자연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간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 문제, 인구를 우리가 왜 늘리려고 하는가? 지역 사회의 활력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활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주 인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인구가 있나 고민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이 오는데 예. 관광객 한 명이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오면은 주민등록 인구 한 명하고 맞먹어볼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7명이 오면 맞아요. 그다음에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는 한 70명이 오면은 한 명하고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늘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활인구를 통해서 체류인구를 통해서도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구나. 그렇다면 생활인구는 우리가 한 번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한정 증식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생활인구를 증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전략을 해보자. 근데 이 라고 해서 부분은 만들어진 게 생활인구 경제적 정책입니다. 지표로만 놓고 보면 외국인 7명이 한 명의 역할, 내국인 70명이 한 명의 역할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쓰고 가는 비용 면에서의 어떤 유지나 형성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생활인구 정책이 예. 단순하게 이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참여 그리고 참여. 지속적인 방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주 이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년들이 다양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그 지역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실험을 하다가 나 여기에서 정착해서 앞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라고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주인구를 늘리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험 지구에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완주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어요. 늘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왜 그러면 완주는 청년층에 많이 유입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인구가 늘고 있을까? 외국인 포함해서 지금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공단이 좀 있고 산업단지가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가고 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혁신도시 예. 같은 경우는 또 전주시도 있지만 완주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귀촌 인구들도 귀촌 그렇죠. 인구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이제 생활 인구에서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제주 지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제주 지역의 사람들이 관광을 갔다가 거기가
경치도 좋고 삶이 좋고 해서 거기 이렇게 그 머물러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내지는 많이 한 달 있습니다. 살기도 많이 하시고요. 한 달 살기, 1년 살기도 하고. 예.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유인할 만큼의 정책과 인프라가 되느냐.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예를 예. 들면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려오지만 최근의 경향은 이게 전라북도 전체의 관광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한옥마을 한 바퀴 돌고 여수 밤바다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박사님 출산을 이제 유도하는 정책들도 국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장려금 같은 거를 지급합니다만 이런 생활 인구를 더 늘려가는 인프라를 좀 갖추는 것. 이제 완주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유입된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예.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굉장히 수치화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얼마를 어느 정도를 투자하면은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오.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예. 예를 들면은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OECD만큼의 증가를 시키면 출산율이 0.0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 시간을 OECD만큼 올리면 0.066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도시 인구 집중도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하락을 시키면 0.414가 올라갑니다. 하락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구의 균형적 분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집중이 현재 5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 이것을 균형 발전. 이 50%가 지금 58% 정도 15세에서 39세가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추면 이게 0.414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청년의 일자리 고용률을 OECD만큼 올리면은 0.119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인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인구의 균형적 분포라고 하는 정책이 정부 정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인구가 왔다 갔다 해봤자 네. 국가적 차원의 인구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구 정책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사이에 닿고 있거든요. 20년 이후에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와야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제는 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동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출산율 뭐 이런 정책에 있다면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한 인구 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산하 제한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치 앞을 이렇게 볼 네. 수가 없는 정부의 왜냐면 정책인가?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예. 우리는 그때도 산하 제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인구 장려 정책으로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놓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 너무 정책적으로 소홀했어요. 너무 소홀했고 예. 직장에서도 애 낳고 출산휴가 가면 눈총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도 임신한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었고 예. 애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김동영 박사님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현실적인 현금성 지원과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보완이 되면 또 도시의 비율을 좀 더 OECD 수준으로 낮춰주면 가능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일까요? 인천에서 올해 1월 1일 태어난 아이에게 1억. 물론 이건 네.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아마 졸업까지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부영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걸로 회장님께서 하셨고 예. 대전에서는 보니까 그 무기직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있으면 퇴직한 후에도 다시 재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았고 근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부모수당이나 양육수당을 가장 OECD 국가에서 가장 늦게 준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주는 거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푼돈 용돈 같은 수준이었어요. 예. 이게 용돈 좀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듯이 예. 출산 정책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큰 폭으로 주고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줬고 그 예. 결과 스페인이나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까지도 유입을 해서 그렇군요. 그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정책들을 가져왔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떤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의 노홍석 실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같이 들어주시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해수 교수님과 김동영 박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제 특자도가 되면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방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실 텐데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마 지역 인구 문제가 어쨌든 범국가적 난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토론회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 요인을 먼저 분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번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저희는 이제 기회의 집중이나 수도권의 집중이나 아니면 너무 지나친 불균형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역의 인구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태어나고 사망하느냐, 그리고 지역 간 순이동으로 결정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10년간 우리 도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0년 전에 저희가 187만 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175만 명으로 12만 명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타시도로 순 유출된 인구가 6만 5천 명으로 우리 이제 자연 감소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10대, 20대, 30대가 이제 많이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60대에서 이제 되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떠나는 목적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교육의 기회나 양질의 일자리 기회, 아니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회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기회에 대한 양면이 있거든요.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떠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떠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라면 실장님, 예. 전라북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또 정책이랄까요? 뭐 출산과 더불어서 다양한 어쨌든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행정이 지원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특혜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도내 14개 시군하고 함께 매년 한 1조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 그리고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그리고 전북 청년들이 또 적금에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2배 적금 지원,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해서 1인당 거의 도에서 나가는 돈이 최대 1억 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취업, 결혼, 육아에 이게 생애 주기별로요. 그리고 또 이제 이는 이제 도에서 하는 거고 14개 시군에서 또 별도의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지금 시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희도 지금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난한 과제지만 시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노력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그러면 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인당 1억 정도면 엄청난 큰 액수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가 이런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만 받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돈이 지출된다면 누군가는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 텐데요. 이게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다만 이제 이 1억을 다 받으려면
어쨌든 이게 생애 전 주기별로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 대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할 때 드는 비용들이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 지원, 그다음에 뭐 집을 그 마련할 때 아니면 뭐 임대를 할 때 드는 비용들, 그다음에 또 자녀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난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는 지원, 예. 그다음에 이제 낳아서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 수당이나 뭐 영유아 지원,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쭉 일련의 과정에서 1억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조금씩 조각조각으로 놓고 그렇죠. 보면 아마 이제 예.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찔끔찔끔은 아닌데 예, 받는 예. 분들이 조각조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현실. 예. 이혜수 교수님, 네. 일단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적은 예. 금액 아닙니다. 그런데 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일단 아파트는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네. 큰 것들에서부터 작은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지원은 전라북도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가면 비슷한 지원들이 또는 더 예. 많은 지원들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전북에 머물고 전북에 살면서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하는 강한 유인책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인천의 1억이 지금 우리 농식 실장 말씀하시면 전북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울러서 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예, 것들이 예. 또 어쨌든 기대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원은. 지금 사실은 그 정부에서도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지금 마련해서 각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122개 시군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자체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연 1조 원씩 해서 10년간 총 10조 원의 이제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도 이제 12개 지역이 매년 1,000억 원가량 해서 10년간 그 1조 2천억 정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아마 큰 도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측 가능하잖아요. 10년 동안 그렇죠. 1조 2천억이 온다. 그럼 예.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으로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 투자 사업들을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그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지금 하겠다는 그 생각인데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 그 재원, 그 다음에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 해서 세 군데 재원을 통해서 약 3천억 원의 지금 자금을 가지고 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그 계획 구상 단계고요. 예. 이거는 아직도 이제 집행되려면 많은 이제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예. 현금성 지원은 정말 말씀 들어보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이게 현실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궁금증도 예. 생깁니다. 아울러서 우리 실장님 앞에 김동영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출산율 높이는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활 인구라고 하는 관계 인구를 어떻게 또 늘릴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그 사실은 이제 생활 인구가 그 지난해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나타난 그 개념이거든요. 기존의 이제 인구 개념으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관광이나 아니면 출퇴근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제로 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구 자체를 지금 키워보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 인구가 한 달에 하루라도 3시간 이상 체류하면 생활 인구로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관광객 같은 경우는 또 그 데이터를 산정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방문객이 약 1억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1억 명이라는 숫자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면 30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그 관광객으로 칩니다. 30분 이상. 예. 그래서 이제 30분하고 3시간 갭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1억 명이라는 방문객을 저희가 이제 또 생활 인구로 그 잡아가고 또 지역에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좀 체류 관광을 더 확산시켜야 될 것 같고 예. 우리 도만의 스토리가 있는 관광 콘텐츠도 좀 더 발굴해서 예. 사람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는 아마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국인 또 유입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노력들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가족하고 이제 동반 거주자까지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 생활 인구 확대에 큰 이제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해 이제 법무부하고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그 수도권에서는 농촌 유학을 또 많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유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10개 시군구에서 지금 사업을 좀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특자도에 아마 특례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고 농촌 유학은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자녀와 부모가 살 집이 없어서 또 걱정이다라는 뉴스도 얼마 전에 또 내보내드렸습니다.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성 지원과 또 시스템 아울러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특별자치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잖아요. 예전엔 너 취업해야지. 결혼 이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명절날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명절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도 형님 댁에 가는데 형님 댁 두 분하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6이잖아요. 예. 아이를 몇 명 낳나 그러고 봤더니 6명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혼인 정년기를 다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얼마나 낳나 그러고 봤더니 6명이니까 결혼한 배우자까지 하면 12명이잖아요. 둘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럼 0.7이 그러니까 둘밖에 나지 않았고 또 그래서 명절 문화 보면 또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준비하거나 치우거나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며느리들의 몫이고 엄마들의 몫인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뭐 왜 결혼 안 하니 이런 것도 그렇지만 왜 아이 안 낳니 이런 것도 그런 얘기이면은 같이 그 함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예, 어쨌든 금기업니다 이게. 네.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박사님 그 도에서 어쨌든 많은 지원과 더불어서 준비를 또 하고 있잖아요. 또 특자도 특례도 넣고 있고 생활 인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일단 뭐 관광객이 잠깐 다녀가는 것도 카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없을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농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래 이제 그 사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창고인데 이게 이제 거의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많이 그런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 2주택 내지는 세금을 덜 받겠다 이런 정책들이 내놓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적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활 인구를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 이 관심의 정도를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고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럼 참여하게 된 다음 단계는 일이나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착을 여부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3단계 정기적 방문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컨하우스입니다.
근데 세컨하우스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빈집은 있는데 예. 빈집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다른 데에 주소가 하나 더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주소에 대해서 더블 주소, 이중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주소를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거주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에 거주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집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주소를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그리고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본인의 지방세를 일부 낼 수가 있습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를.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이 경제에도 효과도 있고 또 빈집을 그냥 방치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활용하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빈집을 활용한 세컨하우스 그리고 지역의 한 채를 더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물지 않는 그런 정책들은 향후에 정기적 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착할 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된다. 네. 아, 그런데 하지만, 이것마저도 예. 이제 기성 세대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완주군 말씀하셨는데 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예. 지난번에 어떤 회의에서 이제 그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완주군에서 만약에 외지에서 완주군에 와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반 시설 이런 거 이외에도 그래서 시내하고 가까운 곳은 조금 적지만 그렇게 해서 유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의 고창 지역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미국의 LA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몇 달을 와서 거주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고창의 그 실버타운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석정에 있는 그 부분을 그래서 사실. 집을 계약하셔서 사셨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도 서울에 어떤 저하고 잘 아는 친한 교수님이 교수님 내가 봤더니 거기 고창이 제일 좋다는데 그래서 예. 내가 아는 분이 가셨고 나도 앞으로 생각 중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엊그젠 식당에 갔더니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고창이 고향인데 거기 석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고창만은 완주도 또 익산의 어디도 또 군산의 어디도 그렇죠. 저는 가능하다고 예, 봐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전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북이 장점이 많은데요, 사실은. 네. 예. 자, 이분들 좀 경제적 여유도 있고 맞습니다. 내셔서 후손들을 좀 키우기도 하시고 사회적 예. 기여도 하시게 하고 그렇죠. 뭐 이럴 수 예, 있겠죠. 뭐 일종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하나의 또 그 예. 시작이 돼서 이제 정조하게 예. 되는 또 유산 지역을 기부도 알게 하시고. 되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진산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진산입니다. 예. 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도에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그 전신인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네. 또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 문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당시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 안정을 위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어서 2006년도에는 저희가 인구 변화와 또 저출산 대응에 관한 조사나 교육, 또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시작했는데 계획이 잘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하세요?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인구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기관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 이제 너무나 이 인구가 폭발하는 거를 우려해서 저희가 가족계획 사업을 했었고, 예. 지금은 이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건복지협회입니다. 예, 자, 그만큼 보건복지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 들 많이 쓰시는데 아직도 불편하게 쓰시는 분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현실이라고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협회에서 보니까 백인의 앞바단, 임산부 배려 문화 여러 가지 인식 개선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많은 남성분들이 뭐 가사나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그렇죠.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보다 널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북 백인의 앞바단입니다. 이 미취학 자녀를 둔 전북 지역 아빠 100명을 모집해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미션 활동이나 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벌써 그 제6기 앞바단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임산부 배려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함께 육아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여러 슬로건 문구를 저희가 언론 매체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대표적인 슬로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그리고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 희망 등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특히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지역에서의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라는 방송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예.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22년도에 저희가 KBS와 함께 이 지역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는 로컬 내일이라는 방송 함께 했었는데요. 예. 당시 저희가 진행했던 이 지역 정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관심이 있다고 답을 했었고요. 예. 또 그 관심을 가진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가장 높게 선택되었습니다. 예. 지역 정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생활적인 여유나 또 문화 인프라, 또 주택 가격, 자연 환경 등을 꼽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라북도 주최로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한 귀농귀촌 홍보전이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2년도 한 해 동안 완주군으로 또 귀촌한 인구가 약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에 이 비수도권 지역 정착에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귀농, 귀촌, 귀향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지원들이 결실을 맺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이런 대책들 지금 뭐 이제 총선 앞두고 공약으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뭐 보완해야 될 점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올해에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이 기존의 내용에서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신생아를 둔 가정에 주택 특별 공급이나 또 특례 대출 등 굵직한 정책들이 추가가 되고요. 지난해 부모 육아휴직 때 3+3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결과 이 아이가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약 2.2배 늘면서 이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3+3 제도가 올해부터는 6+6으로 확대 개편되는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각 부모에 대해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돼서 지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뭐 이런 대책들은 조금 더 확대가 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직장에서 육아휴직 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3+3이 6+6 확대 개편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우리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그 주택 문제나 또 양육 비용, 또 싱글라이프 즐기기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당연히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한 국가를 유지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 꼭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김진산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명절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부모님 예. 생각, 자녀 생각. 그렇죠. 예, 이 방송 들으면서 아유, 뭐 지원책이 있으면 뭐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엄마 입장에서 저는 그런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살아보니 네, 네. 너희들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행복했어. 뭐 어떤 좋은 점도 있어. 뭐 이런 대화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를 우리가 뭘 보시면 아시냐면 반려동물 인구를 보시면 알아요. 지금 1,000몇백만이니까 지금 왜냐면 반려인구가. 인간은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가치를 하고 이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결혼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동물을 키우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바뀐 거가 우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키워봤자 되돌려오지 못하고 내려주기만 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좀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치로 회복하는데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것만큼 예. 아름답고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항상 얼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거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경우에도 빙점이 되지 않는 것, 항상 온기가 올라오는 그런 삶의 그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나 또 앞으로 그 결혼할 세대들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심어줘야 되겠고 예. 그것만을 강조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키워줄 테니 여러 가지 보육제도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봐줄 데가 없고 아프면 동동거려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10시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런 거를 실제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전 그렇죠. 희망이 있다고 봐요. 예. 가족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아유 꼰대 같은 옛날 얘기하고 있네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는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을 나는 못 배웠지만 내 동생을 이 가족 유대주의가 너무 강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반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면 네. 가능성이 있죠. 높다. 예.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정말 그 사람을 키운 그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런 게 사실은 있거든요. 예. 자, 우리 김 박사님은 다른 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노력, 그들의 목소리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지자체들이 전용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 자율 예산제, 또 심지어 청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역마다 청년 플랫폼이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고요. 네. 다 청년들이 참여해서 뭔가 청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정부 담당자들의 조금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장수 인구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장수의 2020년에 귀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일 러너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뛰는 친구예요. 산을 막 뛰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국가에서 있는 그 트레일 러너를 하는 트레일 레이스라고 하는데 트레일 레이스 세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포인트를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대회 중에 하나가 장수 트레일 레이스예요. 그렇습니까?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을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그리고 이 청년이 계속 활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장수군이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우리 앞으로 장수군이 인구가 2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인구가 전국의 4위예요. 꼴찌 4위. 그러니까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돼 있어서 부족해서 청년들이 한 200~300명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왁자지껄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인구 정책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트레일 레이스를 창수가 70~80%가 산밖에 없는데 여기에 산을 뛰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장수의 트레일 레이스를 이게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대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트레일 빌리지까지 확장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장수군에서 뛰어들면서 이게 국가 로컬 브랜드 사업에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소멸 기금의 호남 지역의 유일한 S등급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로컬 이 트레일 레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밑에서 움직이는 자원들이 뭐가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고 그것들을 매칭시켰을 때 최대한 활력을 돋고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만 해도 생각합니다.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네, 저도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과거의 산업화 속에서 이농 현상은 돈벌로 네.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삶의 질, 어떤 이런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북이 갖고 있는 장점, 14개 시군의 장점을 이렇게 특성화시킨다면 지금은 한두 명이지만 이게 대회가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구로도 유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예. 그 제가 아는 그 여성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은 전주에 오셨다가 전주가 너무 좋아서 전주에 사시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BTS도 완주에 와서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자꾸 이렇게 브랜디화하고 그거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도시보다 살기 좋은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한 번의 대책으로 이 저출생이나 인구 유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꾸준히 지금의 현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천천히 우리 지역에 맞는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절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조금은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두 분께서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박사님. 예. 저는 향후의 인구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입시켜야 된다. 그게 저는 청년이고 앞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혁신적 역량을 가진 외국인의 유입. 그래서 이 혁신 역량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활력을 돋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정주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을 하고 체류를 하고 또는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생활인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 정책이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와 결합한다면 향후의 인구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영 박사님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바로 생활인구입니다. 대안이 어쨌든 되고 있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숙 교수님. 저는 그 최재천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이거보다 더 떨어져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반등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할 거고 그동안에 사실은 인구 정책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도로들이 패인 곳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곳곳에 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다니는 길에 와서 전부 그것을 메우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인구 정책이 마치 그 도로가 이렇게 파여진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메우기 시작하면 저는 다시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메워가는 노력들이 뒤따르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코 말합시다. 지방 소멸 위기, 전북 인구 절벽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연구위원,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각하는 명절,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죠.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